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여러분 기대에 못지않게 열심히 진행할 시간이고요. 자, 64강째 내용입니다. 64강째.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역시 여기서 나온 건 뭡니까? 창고의 기능이에요. 자, 기능이란 그 자체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 창고의 기능은 뭡니까? 보관이에요. 그러니까 보관만 사실 잘 하면 되는데, 다른 기능에 비해서 이 보관이란 그 개념이 사실 어찌 보면 협소합니다. 왜? 잘 보관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왔던 내용에서 한번 시험적인 내용, 실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시험적인 내용을 보신다면요, 기본적으로 보관입니다. 창고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관이에요. 어떻게 보관하는 게 낫느냐? 자, 고도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고도화. 고도화 및 다양화에 따라서 상품의 품질 특성, 그러니까 그 상품의 품질 특성이라든가 영업 전략이 있습니다. 영업 전략. 그 영업 전략에 맞게 보관하는 게 가장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도화 및 다양화에 따라서 상품의 품질 특성이라든가 영업 전략에 알맞은 세밀한 보관이 요구된다. 자, 쉽게 말하면은 여름철에는 어떤 거? 냉동 보관 창고가 참 필요하겠죠. 겨울철에는 어떤 거? 냉동보다는 약간은 뭡니까? 정원 창고가 필요하겠죠. 그런 내용을 보통 말할 수가 있어요. 다품종 소량 체제에서 어쨌든 지금 시대는요, 소품종 대량 시대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창고 사용 효율이 향상이 요구된다 이거죠. 보관 기능과 항목에서 고객 서비스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객 서비스 기능이 뭐냐면 주문 신속 대응이고 결품을 방지한다. 자, 주문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 신속 대응이 뭡니까? 일종의 퀵이죠. 퀵 리스폰스, QR 시스템과 같은 것이죠. 결품을 방지한다. 결품 방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품을 방지하거나, 자, 그 다음에 결품 방지라는 거 너 다 아시죠? 설마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적으로 항상 보관해 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결품 방지. 수급 조정 기능 있죠. 시간과 장소 가격. 그렇죠. 수급 조정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 아시죠? 수급 조정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이렇게 수급 조정이라고 그래요. 수요와 공급 조정 기능,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가격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물류 거점적 기능이 있어요. 물류센터라든가 배송센터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고의 기능은 이런 기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보관에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하나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재고 관리가 있습니다. 재고 관리. 재고 관리가 뭐냐면은 당연히 보관해서 재고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보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재고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라는 것은 가장 여기 나왔죠. 보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나와 있고, 재고 감축은요, 기업 경영의 중요한 과제다. 불필요한 재고량. 자, 왜냐면은 재고를 항상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봤지만은 재고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보관하면요, 재고를 보관하면 어떻게 된다. 자, 재고 손실이 발생해요. 항상 뭐가 재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재고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고 손실을 없애려면은 재고 손실을 갖다가 어떻게 없애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재고를 보관하지 않으면 돼요. 재고 보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재고를 보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재고 보관 기간을 갖다가 줄일 수는 있겠죠. 줄이면 돼요. 마치 순간 잠깐 딛고 가지만은 마치 보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를 보관하고 항상 마음이나 멸실이라든가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건 한마디로 뭐냐? 로스예요, 로스. 로스가 발생하면은 손실이 발생하고 비용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증가되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재고 손실을 없애느냐? 보관하지 말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관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창고를 없애다는 개념이 아니라 창고에 보관하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이자 이거예요. 줄이자. 그래서 불필요한 재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재고량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손실이에요, 손실. 그래서 우리가 JIT에서는요, 재고 보관은 많은 양의 보관을 갖다가 쥐악입니다. 쥐악. 종교에서만 쥐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보관에서도 당연히 쥐악이라는 개념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절에 의해서 판매 기회 상실을 막아야 하고, 왜? 재고를 너무 없게 보관하면은 품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해야 돼요. 주문해서 어떻게 입고 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리드 타임. 그럼 리드 타임이 갖다가 길면 또 어때요? 그 재고 보관 손실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보관을 갖다가 적당히 해야 돼요. 그거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 그래서 품절에 의한 판매 기회 손실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고로 보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신속 정확한 재고 정보 시스템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보관 어느 정도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고 정보 시스템, 즉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통 리드 타임이 2일 정도 걸리고 하루에 100개씩 팔린다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적인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예측. 그런 걸 몰라서 정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보관의 개념은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물건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자, 재고 관리의 지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연 전략은 건 뭐냐면은 포스트포먼트죠. 포스트포먼트는 뭡니까? 지연이에요, 지연. 그래서 재고 관리의 지연은 뭐냐? 가급적 재고 어떻게? 재고는 갖다가 누구에게? 결론은 갖다가 누구? 최종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기까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보다는 이 거리보다는 여기 거리가 더 가까워요. 최종 소비자하고. 자, 이 거리보다는 이 거리가 더 가까워요. 최종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 거리보다는 이 거리가 더 가까워요. 즉 기본적으로 뭐냐면 최종 소비자하고 가장 가까운 이 거리까지 뭐를 갖다가 완성품의 조립을 갖다가 연기시키겠다. 즉 최종 소비자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와가지고 완성품을 만들겠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여기까지 연기를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연기. 최종 조립 부품 가공 등의 유통 가공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고, 유통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본적인 부품 및 반제품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서 완성품을 조립하니까. 여기에서 조립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최종 소비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단계까지 그냥 지연 전략을 써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면 더 훨씬 낫다 이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잘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종 조립 부분 가공 등의 유통 가공 기능을 포함하고 유통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본적인 부품 및 반제품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걸서 최종 부품, 완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유통 가공 기능이 있죠. 유통 과정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후에 상품 구색을 갖추는 기능이 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후에 상품 구색을 갖추는 기능이에요. 자, 단위화합니다. 단위에서 포장이라든가 라벨을 부착해요. 건품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능을 보통 유통 가공 기능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보관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유통 가공이 이제 단순하게 보관 창구가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할,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 역할이 더 커지는 창구가 바로 유통 가공 기능이에요. 자, 수송과 배송 기능 아시겠죠? 수송이란 말 이제 알아요. 우리는 배송이란 말도 알아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수송과 배송 기능 관계가 뭡니까? 당연히 어디서 공장에서 물류센터까지 수송을 한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어디까지 최종 소비자들이 있는 데까지 뭘 합니까? 배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송과 배송 기능과의 연계를 갖다가 충분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 거점이 배송 거점으로서 창고는 수송과 배송 기능의 연동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 당연하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가 어쨌든 물건을 만들면은 최종 소비자까지 물건을 보내는 것이에요. 최종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원할 때 원하는 가격만큼 보내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우리가 세븐하우스 원칙이 나왔잖아요. 스마이키 교사 세븐하우스 원칙을 말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유통 거점의 배송 거점으로 창고는 수송과 배송 기능과 연동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은 좀 심하지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류 창고의 수가 증가할수록 고객 접근성과 창고 고정비는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창고 하나보다는 2개가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2개의 창고보다는 3개의 창고, 10개의 창고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류 창고 수가 증가할수록 고객 접근성과 창고 고정비는 증가합니다. 근데 고객 접근성도 증가한다는 거, 이건 고객에 대해서 좋은 효과입니다. 고객과의 접근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에요. 왜? 나 가까이 있는 데서 물건을 공급하니까, 가까이 있는 데서. 그 다음에 물류 창고 수가 증가할수록 고객 접근성과 창고 정비는 증가하고, 증가할수록 재고 유지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고 수가 증가하면요, 좋은 측면도 있죠. 딱 하나, 뭐 고객과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렇지만 뭡니까? 고정 비용 많이 들어죠. 재고 유지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재고 관리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가치 판단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물류 창고 수가 증가하면 이런 것이 증가하고 이런 것이 효익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판단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전략을 세울 때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네요. 그래서 물류 창고 수가 증가할수록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물류 창고 수가 감소할수록 안전재고 합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물류 창고의 수가 감소하면 뭡니까? 고객과의 접근성은 낮아지겠죠. 그럼 별로 안 좋다는 것이죠. 그 대신 뭡니까? 각종의 비용 같은 건 줄어들겠죠. 그런 면에서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물류 창고의 수가 증가되고 감소될 때 이런 효과가 발생하고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고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시험 내용은 알기만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묻는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 판단을 절대 묻지는 않아요. 양가로 6번 물류비 관리 있죠. 창고 기능의 합리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는 물품의 입구라든가 재고 관리. 자, 물품의 입구되어, 그 다음 재고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오더 피킹 주문하죠. 분류함자 서팅, 그 다음 검품하죠. 이런 거, 인스펙, 출고 등 이런 것 등 업무와 관련 비용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물류비 관리죠. 물류비는요, 그 행동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면 항상 뭐가 달라요? 그 행동에 따른 뭐가?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비용이기 때문에 그 물류 행동에 따라서 물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행동할 때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비용과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비용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에는 항상 뭐가 비용이 따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양가로 6번에 이제 여러분 교재를 한번 잠깐 볼까요? 826페이지까지 양가로 6번에 물류비 관리까지 했고요. 그 대신 이제 계속 한번 7번도 보셔야 됩니다. 7번. 거기서 물류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이 나와요. 그리고 물류 환경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당연히 물류 환경 변화는 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요. 조금 갖다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당연히 다품종 소량화가 되고 경박 단소화가 돼요. 그리고 가볍고 단소화된 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부한 상품 구색 보관 방법을 개선하고요. 재고 휴전의 최대 단축. 자, 재고 휴전한 건 여러분 아시죠? 재고 휴전. 어느 만큼 재고 휴전율이 높냐, 많이 팔리느냐 이거죠. 재고 휴전율이 높다는 것은 많이 팔리느냐, 재고 휴전율이 낮다는 것은 적게 팔리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재고 휴전의 최대 단축, 과잉 및 품절 상품의 별도 관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것은 그냥 뭐 딱 봐도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왜? 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니까. 그 다음에 소량 주문. 지금은 거의 주문 같은 것을 갖다가 대량으로 하지 않죠. 물론 산업재를 만든다면은 산업재의 원료가 된다는 것은 대량으로 하겠지만은 우리가 산업재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재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물류 입장에서는 소비자만 따지는 게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자적인 개념에서 물류 활동도 보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소비자적인 개념에서는 소량 주문하죠. 그 한 개인의 소량으로 주문해서 그거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송도 다빈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송 빈도 합리화라든가, 배송 빈도 합리화라든가, 배송 도구의 신속한 대응,
피킹이라든가 창고 내 운반이라든가 배송 등의 기계와 그다음에 소량 주문품에 대한 경제적인 배송, 다빈도 출고 상품의 별도 관리,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출고 상품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 뭐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그다음에 물류의 신속화 개념 있죠. 가급적 좀 빨리 배달해 주는 게 낫죠. 왜 쿠팡이 갔다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까? 쿠팡 이전에 지마켓이라든가 뭐 11번가라든가 다양한 물류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왜 쿠팡? 로켓 배송이죠. 로켓 배송이 있지만은 로켓 배송 빠르게 배달한다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문하면 다른 데는 다음 날 오는데 여기는 일찍 온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와 가격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물건이 빨리 오네.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했었죠. 근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계를 말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자, 물류의 신속화, 유통 가공, 그다음 검품, 그다음 검수, 배분, 그렇죠. 유통 가공한다, 자 검품한다, 검수한다, 배분한다 이런 것 등에 신속화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 리드 타임이란 거 아시죠? 주문부터 창고에 입고된 시간 이런 걸 단축시켜야만이 물건이 빨리 왔다, 빨리 가는 것이죠. 빨리 오는 거, 빨리. 자, 이거 유연한 설비, 그다음에 시설, JIT, 저스틴 타임이죠. 저스틴 타임 뭐예요? 저스틴 타임이에요. 자, 적기 공급이죠. 적기 공급 또는 뭐예요? 즉시 공급이죠. 즉시 공급 시스템. 자, 어디에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도입한 시스템이에요. 이거 생산에 의해서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생산뿐만이 아니라 재고 관리에서도 당연히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JIT는 뭡니까? 재고에 대한 보관을 최소화, 가끔 0과 같이 만드는 거. 물론 0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최소화시키는 게 왜? 재고 보유는 쥐약을 하겠어요. 그런 개념에서 시작한 거예요. JIT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서 도입하다 했지만은 뭐 일본이 이제 뭐 많이 조금 옛날 일본이 아니니까 뭐 옛날 일본은 갖다 전 세계에서 2위권의 경제 대국이었고 모든 걸 계획적으로 신선하게 쓰는데 지금은 갖다가 뭐 큰 의미 있는 많이 갖지는 않죠, 사실은. 자, 창고 계획의 수립의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창고 입지. 자, 여러분 페이지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즉 이 828페이지입니다. 828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뭐 동그라미 6번에 나오는 크레인 등 기타 하역기계 중량물을 입출하는 데 사용되며 대규모 3번에서 중량물을 입출하기 위해서 스태크 크레인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하이렉 시스템 뭐 이렇게 쭉 이런 거 뭐 렉 로더 시스템 이런 것 등이 쭉 있죠. 이런 것은 그냥 읽어도 되고요. 안 읽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럼 뭐 굳이 갖다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자, 일단 창고의 입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창고의 입지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소매상이 있다. 소매상의 입지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소매상의 입지는 중요하죠. 그걸 갖다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상권하고 입지 분석이라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매상의 입지는 중요합니다. 왜? 최종 소비자가 있는 곳에 쉽게 찾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냥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가게가 있다. 점포가 있으면 바로 그게 소매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점포를 입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매상의 입지는 중요한데 창고는 그렇지 않아요. 왜? 창고는 뭐합니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저장하고 보관하니까 물론 가급적이면 최종 소비자 가까이 있는 곳에 창고가 입지하는 게 소비자 같은 경우는 더 낫겠죠. 산업재 같은 경우는요. 공장지대, 즉 공단 옆에 산업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게 더 유리할 것이고 그래서 입지도 상당히 나름대로 따져보는 것이죠. 자, 물류 시스템 전반적인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창고 입지는. 자, 창고의 입지는요. 원칙적으로 항만이라든가 그다음 간선도로라든가 그다음 철도 등과 같은 연결되어 있어서 수송수단과 연계가 쉬하며 그리고 창고의 입지는 항만, 간선도로, 철도 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수송수단과 연계가 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송수단을 갖다가 먼저 고려하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트럭을 갖다가 많이 수송수단으로 삼죠. 그리고 연계가 쉬하며 지가가 비교적 땅값 있죠. 땅의 가격, 지가예요. 지가. 그래서 땅의 가격이 가급적이면 저렴한 데가 훨씬 더 좋다 이거죠. 그리고 땅의 가격이 낮은 데가 좋다. 또한 그 법규상의 제약이라든가 도시계획법 등의
법적인 내용이나 제약 조건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 규제 지역이 있어야 창구를 여기서 만들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어떤 규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창구의 입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일단 창구의 입지는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양가로 유통 창구의 입지 조건이 나왔어요. 즉 다음 페이지 거기에 나온 양가로 이번의 내용이죠. 자, 창구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집중이 좋은가 또는 분산이 좋은가 하는 문제는 자가창구와 입지사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유통창구는요 뭡니까? 당연히 시장 지역, 즉 최종 소비자가 있는, 그러니까 소매상들이, 우리가 유통 경로를 보면요 생산자가 있잖아요. 생산자가 있고, 생산자에서 누구에게? 도매상에게 물건을 넘어가잖아요. 도매상은 누구에게? 소매상에게 물건을 넘기고, 소매상은 누구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이렇게 넘긴다 이거예요. 넘기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건 최종 소비자니까 소비자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유통창구라는 것은 이게 유통 경로니까 어쨌든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여기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창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왜? 도매상과 가깝기 때문에. 또는 어떻게? 여기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소매상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창구의 입지는 이런 식의 유통창구의 입지가 더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구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도매상 있는 데다가 설치할 것인가, 소매상 어디 있는 데 설치할 것인가, 또는 집중형이 좋으냐 또는 분산형이 좋으냐. 집중형은 한 곳에 모아 있는 게 나으냐, 아니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게 나으냐 이거죠. 집중형과 분산형의 개념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가창구의 입지 선정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다. 자, 창구에는 두 가지형이 있는데 유통창구형과 공장창구형이 있다. 그 공장창구형 뭡니까? 공장창구형 여기 있어야 돼요. 뭐 말 하나만 합니다. 여기. 왜? 생산자가 여기 있으니까 공장창구입니다. 이건 다 유통창구죠. 유통창구. 그래서 유통창구형과 공장창구형으로 구분이 된다. 유통창구형 범위 확대하면 대포시라고 배수센터, 뭐 집배송단지라든가 복합화물 터미널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유통창구형은요 대포가 있는데 이게 내륙 컨테이너, 그 다음에 배송센터, 집배송단지라든가 복합화물 터미널 여러 가지 나눌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찌 보면은 모든 창고가요 거의 다 생산재를 갖다 보관하는 창고를 제외하고 모든 창고는 바로 뭡니까? 다 유통창고입니다. 왜? 결국은 어떤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창고는 대부분의 생산재의 원재료나 반제품, 제공품 같은 걸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유통창고입니다. 유통창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넓게 범위를 확대하면 대포라든가, 그 다음 배송센터라든가 집배송 단지라든가 복합화물 터미널까지도 확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수송비와 관계를 한번 보십니다. 수송비. 자, 우리는요 어쨌든 뭘 갖다가 수송합니까? 재고를 수송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총 재고 비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총 재고 비용은 어떤 기준에서 구분됩니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죠. 뭐하고? 자,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고를 갖다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져온다. 운송비겠죠. 자, 가져오는 운송비예요. 운송비고 가져와서 뭐예요? 보관하겠죠. 보관비용. 물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재고 부족 손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크게 따지면 두 가지죠. 이 운송비를 말하면 뭐라고? 운송비를 갖다가 뭐 발주비 또는 주문비라고 보통 말할 수 있어요. 주문비. 자, 보관비는 뭡니까? 보관과 유지비용이죠. 유지비.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재고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재고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송비는요 이걸 말합니다. 이쪽 거. 수송비 이쪽 거. 그리고 수송비 일일 수송량이 많을수록 저렴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일 수송비가 많을수록 저렴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요 항상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송을 적게 왔어요. 적게. 그러면 수송비가 많이 왔어요. 수송비가 많다. 일일 수송량이 많아서 저렴한데, 그러면 보관비는 이렇게 돼요. 보관비는 수송량이 많다. 운송비하고. 그리고 수송을 갖다 많이 하면 보관이 적은데
지금 저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이 관계예요. 저 관계는 지금 일이 수송량이 많이 왔죠. 한 번에 수송이 왔는데 많이 왔어요. 그냥 한 번 수송을 갖다 많이 해옵니다. 그러면 자주 수송할 필요가 없겠죠. 그 대신 뭡니까? 이거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내용은 이걸 말해요. 이걸 말해요. 그리고 항상 이런 관계를 갖다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상충 관계라고. 항상 상충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충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트레이드 어브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일 수송비는 일일 수송량이 많아서 저렴하고 각 운송수단의 수송비를 비교해서 배송비가 가장 최소화하는 위치에 입지를 선정한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각 운송수단의 수송비를 비교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뭐 비교할 게 뭐가 있을까요? 트럭밖에 없죠. 트럭하고 철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은 배송비가 가장 최소화하는 위치에 입지를 선정한다는 걸로 알아주면 돼요. 어쨌든 그냥 비용이 운송비가 최소화하는 위치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내용으로 알아주면 돼요. 자, 창고의 수가 증가할 때 고객 서비스 수준 및 관련 비용과 연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창고의 수가 증가하면 뭡니까? 고객 서비스는 증가하겠죠. 그 대신 뭐예요? 각종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창고의 수가 증가할 때 고객 서비스 수준 및 관련 비용과 다른 비용은 무조건 증가해요. 고객 서비스 증가해요. 연관성을 살펴보면 재고 유지비야. 재고 유지비 이거죠. 재고 유지비. 재고 유지비 여기 있어요. 유지비와 고객 서비스 수는 증가한다. 그렇죠. 창고의 수가 증가할 때는 재고 유지비. 하나의 창고보다는 두 개의 창고가 더 유지비가 증가하고 세 개의 창고가 더 유지비가 증가하고 창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창고 각각의 재고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그 대신 고객 서비스 증가를 하겠죠. 고객 서비스 증가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럼 어쨌든 이런 것은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흐름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개념이에요. 자, 시장 크기와 관계도 있습니다. 시장 크기. 자, 시장의 크기. 지역의 넓이에 따라 창고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불특정 다수형과 특정 다수형이 있다. 자, 시장은요. 그 고객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창고의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창고 입지 선정하는 방법인데 불특정 다수형이냐 아니면 특정 다수형이냐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예요. 특정 다수형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불특정 다수형은요. 좋은 입지를 미리 구입 단위로 불특정 다수형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좋은 입지를 미리 구입 단위로 사전에 구입해 둬야 한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니까요. 그래서 미리 구입 단위로 사전에 구입해 줄 수밖에 없겠죠.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인구 예측 구입 단위로 계산하고 1인당 소비량을 구한 다음에 인구 예측과 곱하여 각 연도 지급의 연간 소비량을 구한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유통을 준비하신 분들은 뭐 알련가 모르겠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CS 유추법이에요. 유추법. 유추법에서 CS법을 말합니다. 이 CS. 유추법에서 이 상권을 분다는 유추법이 있는데요. 유추법 CST. 바로 누가? 사과나무 교수. 사과나무 누굽니다? 윌리엄 애플바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윌리엄 애플바움.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수요를 갖다가 어떤 소비를 갖다가 예측하는 방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 방법이. 그래서 소비량을 예측한다는 그 개념이 바로 그 지역의 상권의 넓이를 갖다가 예측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특정 다수형은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형이에요. 그냥 의미로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상권의 크기는 갖다가 이 불특정 다수형과 특정 다수형이다. 자, 불특정 다수형은 갖다가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고 소비자도 특정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에요. 특정 다수형은요. 특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정 다수형은 시장의 크기는요. 인구가 아니라 특정 고객에 대해서 공급량 예정 수치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고객의 연간 소비량을 구해서 그것을 지도상에 표시해서 불특정 다수형 방법의 순서대로 구하면 된다. 이것도 뭡니까? 고객 전표법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사실 CST, 윌리엄 애플바움의 고객 전표법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입지적인 선정을 갖다 말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법 자체가 유통에서 말하는 상권 분석이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그런 과목에서 나오는 윌리엄 애플바움의 입지 선정인 내용, 상권 분석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뭐 큰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입지라는 것은 똑같은 입지예요. 입지가 뭡니까? 로케이션. 우리가 미국의 루이스 교수가 한 말 있잖아요.
리텔링 이제 로케이션. 그러니까 소매업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니까 소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공장 창고 입지의 개념을 따지니까 그 입지 개념은 동일한 학문적인 이론에서 토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의 입지는 어디냐? 공장 창고는 어디예요? 여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었네요. 지었지만 유통 경로를 따졌을 때 생산자가 있는 쪽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공장 창고의 입지 조건은 뭡니까? 저장 창고에서 유통 창고를 변화한 추세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통 창고는 어디예요? 공장 창고 같은 경우는 유통 창고 개념보다는 저장 창고 개념을 더 중시하겠죠. 원재료를 저장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 창고는 뭡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공을 하는 측면에 더 중시해야 되겠죠. 유통 창고는. 근데 여기 공장 창고 입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어쨌든 공장 창고 입지를 보시는데 항만, 공항, 간선도로, 철도 등과 관련 화물 인수체 가까우면 지가가 싼 곳이 바랍니다. 이거는 갖다가 창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요. 지가가 비싼 지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서 창출되는 가치, 자, 뭐 어떤 10,000원짜리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보관료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교통의 편의성이라든가 고객 분포, 시장과의 관계, 경쟁사와 물류 거점 위치, 업종 및 업태와 관계, 법규상의 제약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한다. 그럼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단 하나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향 요인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양한 요인 중에 교통의 편의성, 고객의 분포, 시장과의 관계, 경쟁사의 물류 거점과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업종 및 업태와 관계, 법규상의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계획법상 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투자 및 운영비 등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창고의 입지 5가지 요인은요, PQR, ST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PQR, ST예요, ST. 이건 갖다가 PQR, ST 5가지 보통 말하는데 이건 갖다가 여러분께서 이미 여기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P는 뭡니까? P는 프로덕트예요. 또는 메터리얼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어떤 화물, 물이겠죠. 물. 자, Q는 뭡니까? Q는 퀄리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다 보통 우리가 퀄리티적인 개념. Q는 항상 이런 두 가지로 나오죠. 퀄리티냐? 이게 질적 개념이죠. 질적 개념. 자, 근데 Q가 또 뭐냐? 퀀티티냐? 이건 양적이죠, 양적. 그 양적 개념이냐고 따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적 개념을 더 우선시하죠. 야, 나는 질이 좋은 게 좋아. 양보다는 질이 낫다. 이렇게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물류 입지는요, 창고는요, 양적으로 많이 보관하는 게 좋아요. 많이 보관하는 게. 그 보관을 많이 하는 게 낫다 해서 퀀터티 개념이지 이 질적 개념이라 양적 개념으로 많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퀀터티지 퀄리티가 아니란 거. 자, R은 뭡니까? 루트죠. 경로죠. 그 다음에 S는 뭐니까? 서비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죠. 이런 것 등의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PQR, ST 같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결정을 합니다. 입지를 갖다가. 그리고 이런 식의 의미를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 PQ 분석이라 해서 여기서 이제 나왔어요. PQRS인데 PQ 분석. PQ 분석이 뭡니까? 여기 아까 프로덕트였죠. 뭡니까?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가 아니라 퀀티티라는 거. 그리고 물질을 갖다 양만큼 보관한 것이에요. 물. 그리고 PQ 분석은 물을 어느 정도 양으로 흐르고 있는가에 대해 불립니다. 그래서 물 P죠. Q가 뭡니까? 퀄리티가 아니라 퀀티티예요. 그리고 물이 물건이 어느 정도 양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갖다 따져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류 유형 분석 기법입니다. 이런 것은 자, 물의 범위에 속하는 분석 요소는 품종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자라든가 그다음 단위 중량, 단위 용적 이런 것 등등입니다. 등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등등이며 양의 범위에 속하는 분석 요소는 중량, 그다음에 개수, 그다음에 용적, 뭐 중량, 개수, 용적, 시간, 건수 이런 것들을 갖다 양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에요.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뭐 이걸 물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양의 개념으로 속하는 것으로 옳은 것 이렇게 시험에서 언급되지는 않으니까 뭐 너무 따져볼 필요가 없고 단지 입지 분석에서 PQ 분석적인 개념을 따져본 것입니다. PQ 분석. 자, 그래서 PQ 분석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ST 분석입니다. 여기 ST 분석.
여기 ST 분석이에요. ST 분석. ST. PQ 분석 아까 봤고 ST 분석. S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와 시간이죠. 그리고 서비스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자, ST 분석은 주 부분인 제조와 판매 부분을 효율성 있게 가동시키기 위해서 보조 부분이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는가를 과거와 현재 실상을 갖다가 따져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트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같은 걸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는 것이죠. 현재의 창고가 언제 어떤 형태로 입출구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언제 어떤 형태로 입출구에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거 있겠죠. 장래는 미래에는 현재는 이렇게 했는데 미래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또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에요. 장래 공정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라든가 근데 판매 관리라든가 이런 수배성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창고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창고 기능을 가져야 할지를 갖다 분석하는 게 바로 뭐다? ST 분석입니다. ST. 그리고 서비스하고 ST 분석이에요. ST. 여기는 R이죠. 여기는 아까 이 ST 분석인데 여기는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아니고 이렇게 따진 거. ST 분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한번 그 교재를 갖다 잠깐 보시면요. 거기에서 PQ 분석, ST 분석, 그 다음 R 분석, ST 분석, R 분석인데 일단 PQ 분석 아까 했었고 ST 분석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야. ST 분석. 그래서 서비스하고 시간입니다. 서비스 시간. 그리고 언제,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이죠. 어떤 형태로 입출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고 공정관리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주면 돼요. 자, 그런 흐름을 갖다가 열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적인 개념을 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R이 빠져있죠. R 분석을 이제 하면 됩니다. R 분석은 루트예요. 경로입니다. 경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전달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는가. 자, R보다 어떠한 물량이 어떠한 경로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흐름이 연결되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것이에요. 흐르고 있는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근접 정도하고 근접 이유 등, 그러니까 근접 정도, 가까운 정도하고 왜 가까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현상을 갖다가 그대로 기록하고 장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R 분석은 뭡니까? 루트 분석인데 어떠한 물량이 어떠한 경로로 흐르고 있는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경을 파악한다는 거. 근데 근접 정도, 왜 가깝냐? 가까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장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낫겠느냐? 이런 걸 다시 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PQR ST 분석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PQR ST 분석에서 일단 여러분이 그 종류, Q는 뭐다? Q는 갖다가 퀀티티라는 개념이지 퀄리티가 아니라는 개념을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그런 흐름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읽었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만약에 보기 싫으면 들으시면 돼요.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충분하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그래서 양과 4번까지 봤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창고의 집중 및 분산 배치라고 해서 여러분 페이지는 8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쌍자 분산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창고의 집중 및 분산 배치. 자, 쌍자입니다. 쌍자. 쌍자가 뭘까요? 이 한자를 갖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고의 성격과 같은 형태로 창고와 품종 구성이 같다는 것이죠. 같다.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 아시죠? 품종 구성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쌍자 분석. 쌍둥이 같은 걸로서. 자, 고객과 가까운 거리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창고와 유차의 고객 서비스가 이런.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고객과 가까운 거리가 비교적 작은 크기가 비교적 작은 창고와 유치해서 고객 서비스가 이르다. 자, 가까운 거, 고객과 가까운 거리면 고객 서비스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창고를 갖다가 작은 창고가 더 적합하다. 당연히 큰 창고는 있을 수가 없겠죠.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그 작은 창고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작은 창고냐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큰 창고보다는 작은 창고가 있어야 더 적합하다. 자, 장점은 뭐냐면은 규모가 큰 공장에서 수송과 운반거리가 단축되며 개개의 창고가 크게 적기 때문에 창고가 운반거리가 짧으며 긴급한 출고에 대한 대응이 민첩하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쌍자 분산형은 규모가 큰 공장에서 수송과 운반거리가 단축되며 자,
개인의 창구가 크기가 적기 때문에 일단 창구 크기가 적다고 말했어요. 여기서도 말했고. 자, 창구가 운반거리가 짧으며 긴급한 출구에 대한 대응이 민첩하다. 아무래도 이제 짧기 때문에 거기 긴급한 출구에 대한 대응이 민첩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단점은 뭐냐? 생산 공정에서 각 창고까지 운송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왜? 운송거리가 증가하는데 아무래도 소규모 창고이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집중력에 비해서 재고량이 많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금 쌍자 분산형이 나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집중력 나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있는데 그 집중력에 비해서 재고량이 많지 않으면 품절 손실이 발생한다. 즉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쌍자 분산형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여러분 양가를 1번에 쌍자 분산형이 나와 있고요. 창고의 집중이라든가 분산 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쌍자 분산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양가를 1번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양가를 1번 받고, 이제 친자 분산형이 있다. 친자 분산형이 뭡니까? 친자예요. 쌍자. 친자신가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친자 분산형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친자 분산형. 그래서 이 각 창고가 성격에 따른 형태로 보관 품종도 다릅니다. 그래서 창고 간에 성격이 다르면은 보관 품종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르면은 이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자 분산형입니다. 그리고 장점은 뭐냐? 창고 단위 품종이 적어서 관리가 쉬운 동시에 화물 형태가 유니다. 그러니까 표준화가 용이하다는 것이에요. 표준화가. 자, 단점은 뭐냐면 수요 발생 시 여러 창고에서 집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여러 창고에서 수요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면요, 한 곳에 있는 창고로 다 그 수요를 갖다가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창고에서 집하를 해야 되고 공정 관리가 당연히 어렵겠죠. 이건 여러 창고니까. 그리고 고객과 거리가 멀고 납품 시간이 걸려서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친자 분산형에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뭐 그런 의미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그 다른 것도 크게 있는 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집중형이 하나 나옵니다. 집중형. 아까 나왔듯이 집중형이 있는데, 집중형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집중됐다. 그럼 관리 공간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모일집이니까 한 곳으로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해 있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현재의 품질이 대응이 용이하고 수요에 대한 품목이라든가 수량을 모두 갖출 수 있으며 위치별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겠죠. 배송센터 규모의 출하시설 운영이 가능하고 관리요인이 적어가지고 관리요인이 적어서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점 등이다. 그냥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높아진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집중형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사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분산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 공간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현품의 대응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품목, 수량을 모두 갖출 수 있으며 위치별 출고가 가능하고 배송센터 규모라든가 출하시설 운영이 가능하고 관리 요인이 적을 수가 있죠. 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요인이 적어도 돼요. 분산되어 있으면 관리 요인이 많아야 돼요.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점 등이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 창고가 대형화되어 창고 내 운반거리가 길어지면 작업자 개인의 책임 추적이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집중형의 단점도 있다. 장점이 더 많지만 단점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장단점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쌍자, 친자, 그 다음에 집중형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봐줬어요. 그래서 쌍자 분산형, 친자 분산형, 집중형. 그래서 이 양가로 1번과 2번은요, 사실 여기 양가로 3번의 반대입니다. 분산형인데, 분산형인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집중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1번과 2번은 분산형이에요. 분산형과 사실 우리가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 뭐니까 집중형이죠. 집중형인데 여기 양가로 1번과 2번은 쌍자하고 친자를 갖다가 앞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쌍자 분산형, 친자 분산형. 그래서 집중형이 하나 나왔고. 그래서 분산형은 뭡니까? 나눠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집중형은 뭡니까? 한 군데 모아서 한다는 거. 근데 쌍자와 친자라는 개념에서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책에 보시면은요, 832페이지, 거기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와 있어요.
쌍자 분산형의 장점, 진자 분산형의 장점, 집중의 장단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모든 품목의 집화가 가능하다는 거, 뭐 그다음에 창군의 품종이 적어서 유니타가 용이하다는 거, 관리 공간이 한 곳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정보와 현품 대응이 용이하다. 자, 여러분들이 쌍자 분산형이 마치 처음에 장점에서 한 곳에서 모든 품목의 집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집중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건 집중형이 아니라 분산형입니다. 분산형.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 거리가 가까워서 서비스 유리하다는 거, 긴급한 출구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집중형에 비해서 계획의 창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창군의 운반으로 짧다. 그래서 그 밑에 집중형에 비해서 계획의 창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창군의 운반거리가 짧다는 이 개념, 비교하는 개념만 정도 한번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물 형태, 화자예요, 화물. 그리고 화물의 형태인데 화자의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 화자라는 것은 화물 형태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여기서도. 그래서 화자, 화물 형태의 화자의 정비라고 했는데 이 화물 형태를 화자라고 해요, 화자. 그래서 화물 형태를 화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통과 운반을 위해서, 유통이란 개념하고 운반을 위해서 표준화된 화물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 화물의 형태라고 말해요. 그리고 물품의 위장이라든가 치수와 종류뿐만 아니라 화물의 구성 강도, 그 다음에 높이 쌓았을 때의 안전성, 얼만큼 안전성 있느냐, 내용물의 보호가 얼마나 있느냐, 세트적 포장 및 뮤드라든 표준화된 치수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게 바로 화자의 특성입니다. 화자.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런 흐름 봤다면은 이제 다음으로 한번 거기 넘어가서 이게 양가로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화자 정비 계획의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화자 정비 계획. 자, 통일성과 창고가 필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시켜 나가는 것이 순서다. 자, 통일성, 그다음 창고가 필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시켜서 나가는 게 기본적인 순서고, 운반 활성과 재고 단위에 대한 출고 단위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성, 그래 운반 활성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활성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 재고 단위에 대한 출고 단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운반 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반 활성. 운반활성 여기 나왔죠. 그리고 화자 정비의 목적은요. 운반활성 화자 정비의 목적은 적절한 활성지수가 있습니다. 갖도록 화자나 임시화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활성지수가 낮느냐 높으냐. 물론 높을수록 좋겠죠. 운반활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높을수록 좋은 것이 바로 운반활성입니다. 그래서 활성지수 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화물을 갖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럴 거예요. 자, 이게 땅입니다. 땅. 자, 물건이 갖다가 여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다.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내가 허리를 숙여 가지고 물건 들여야 하잖아요. 그럼 이 물건을 갖다가 운반할 때까지 내가 허리도 숙이고 좀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은요. 쉽게 말하면 활성 지수는요. 0이에요. 내가 전혀 이 자체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자체로 움직이지 않고 물건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더 떨어져 있고. 더 떨어져 있고 더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땅하고 거리가 더 떨어질수록 뭐냐, 활성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물건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높이 있고 더 높이 있는 것은 활성 지수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활성 지수가 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이건 0이에요.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은 0이에요. 이 정도는 1이겠죠. 1.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활성지수 1인데 화물을 상자 적입이라든가 포장 상태로 인력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에다가 물건 넣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활성지수 2는 뭐냐면 팔레트나 스키드 등의 적재돼서 포크리프트나 고층 냉용을 노드를 사용함으로 자동화 적재 기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2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2. 자, 이거 3이겠죠. 이거 4겠죠. 어쨌든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바로 활성지수예요. 그리고 활성지수가 높을수록 뭐가 화물에 운반할 수 있는 어떤 성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운반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시면은 활성지수 3이 나옵니다. 3은 뭐냐? 무인 대차 위에 전동 컴퓨터에서 유동식 적재 형태로 적되는 거. 활성지수 4,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4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지금 내가 이 그림만 그렸지만 사실 사람 손으로 갖다가 옮겨가는 것도 옮겨갈 수도 있어요. 옮겨갈 수.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더 높은 것이 활성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거기 양가를 이번에 해가지고 양가를 이번에 거기에서 이제 화자 정비 계획 진행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보시면은 그 네모 박스 운반 활성지수 한번 보십시오. 운반 활성지수. 다 넘버 1, 2, 3, 4, 5까지 있죠. 활성지수는 보시면 활성지수가 0, 1, 2, 3, 4, 5까지 있어요. 0, 1, 2, 3, 4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로 구분된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물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바닥에 놓여진 상태예요. 바닥에. 자, 바닥에 놓여진 상태고 1은요. 상자 속에 집어넣은 상태. 그 다음에 2는 뭡니까? 팔레트 또는 스키드에 쌓인 상태. 그러니까 팔레트에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운반을 더 하려고 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대차 실은 게 차에다가 실어놓은 것이에요. 차에 실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컨베이어 위에서 놓여있는 거. 컨베이어 같은 거 아시겠죠? 이렇게 쭉 하는 컨베이어. 그래서 운반하기 더 쉬운 상태로 놓여있는 것일수록 활성 지수가 더 높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양가를 한번 뭐 출고 단위 결정이라는 것도 있고, 화자 정비라든가 화자 형태라든가 그다음 화대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뭐 굳이 갖다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835페이지 7번에 보관 공간의 관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항상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